코로나19로 굳게 닫혔던 빗장이 풀리면서 정부가 3년 만에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섭니다. 얼어붙은 내수를 관광을 활용한 소비로 극복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 방식으로 추진하여 내수 활력을 높이고 그 온기를 서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수는 국내 경제의 국내에서의 수요를 말합니다. 네. 그러면 수요란 또 뭐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이제 소비하고 싶어하는, 구입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이제 경제학에서는 수요, 디맨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국가 경제에 있어서 총 수요, 전체 수요를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총 수요는 각 경제 주체, 국가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해외 부문, 이 부문들의 수요를 모두 합친 게 이제 총 수요가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내수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수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면은 이 소비 그리고 기업 활동이 되는 투자 그리고 요것이 국내에서의 내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럼 내수 경제가 작으냐? 절대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 작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소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제가 2021년 자료를 봤을 때는 한 소비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이제 월드뱅크 자료를 기준으로 한 13위 정도, 네, 그 정도 한 8,300억 달러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를 봐도 전 세계적으로는 한 7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작지 않은데 이제 중요한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네. 이 내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2017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제 재밌는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들 그리고 브릭스 신흥 국가들 이렇게 포함을 해서 41개 국가 중에서 27위 한 내수 비중이 GDP 대비로 60%,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육박했고요.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는 60%로 27위 정도다라고 해서 당시에 많이 기사로도 나온 게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로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죠.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20% 정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내수 경제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가 이제 잘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외부의 어떤 일어나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금방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은 회복하는 것도 내수 경제를 통해서 금방 일어설 수 있고, 또 좋은 요인이 있을 때도 그거에 너무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바로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내수 경제가 그 비중이 작게 되면은 이제 해외 부문의 요인에 크게 요동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시장이 이끌어가는 거고 네, 시장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정부가 이 내수 경제를 이제 활성화한다, 안정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개입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정부가 꼭 이 내수 경제 활성화할 때 개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정부의 개입의 타당성은 어디서 오냐 그러면 결국에 시장에 맡겨뒀을 때 시장이 우리는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이제 시장 경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정답이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효율성만 추구해서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는 경제. 하지만 그 안에서 형평성이 깨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겠죠.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든지, 뭐 이제 대기업만 중심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은 커나가지 못한다든지 이런 구조가 고착화 되는 건 좋지 않거든요. 이제 내수 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루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개입을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작은 나라, 원자재 같은 경우도 충분하지 않은 나라,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그리고 그거를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수출하는 걸로 통해서
이제 내수가 작았으니까 내수 시장고를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해외 부문을 중심으로 하자라고 해서 외화를 벌어오자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수 경제는 결국 기업들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 경제를 내버려두게 되면은 당연히 내수 경제는 점점 더 위축되고 그리고 해외 부문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이제 해외에서 뭔가 큰 파도가 밀어닥쳤을 때 우리로서는 아무런 방어할 게 없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시장에 온전하게 맡겨두는 것보다는 이제 좀 개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챙겨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이제 시장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현대 경제학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내수 경제라고 우리가 할 때 제일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요식업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업 이런 대면 서비스업이 이제 우리 내수 경제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내수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은 정책일 텐데 지금 타이밍상은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 코로나 위기를 좀 이 경기 침체를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소비였는데요. 이제 가게에서 일어나는 민간의 소비였는데 이 소비 활동이 좋아졌다가 쭉 이제 2021년 이후부터 쭉 좋아져서 2022년까지 괜찮았는데 이제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물가도 높았던 상황이고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이제 서민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이자 부담 이런 것들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좀 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 가팔랐던 거는 좀 펜트업 효과라는 영어로 PENTUP라고 해서 좀 억눌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억눌렸다가 분출되는 이제 그 소비가 코로나 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네. 억눌렀던 소비가 이제 마치 보복심리처럼 이제 다시 터져 나온 이걸 펜트업 소비 혹은 펜트업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펜트업 수요가 이제 서서히 사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요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감소하는 이제 수치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소비가 확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소비가 위축되면은 경기 둔화가 또 이어질 수 있겠다는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정부가 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내수 경제 활성화 대신 중심은 이제 관광업을 중심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쪽이 그쪽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체감하는 내가 돈을 쓴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관광을 통해서 어딘가 또 어떤 아니면 여행 수요라든지 휴가를 가서 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려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걸 중심으로 정책을 나가게 된 거고 그래서 고심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신 다른 환경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총수요가 소비가 수요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물가를 자극할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쩌지? 근데 다행히 최근에 물가 이 오름세는 좀 진정이 됐네. 바로 이런 여건까지 좀 고려를 해서 이제 타이밍 좋게 펼쳐진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일이지만 네네. 이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 네. 물가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있는 어떤 뭐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수요라는 것은 늘어나게 되면은 물가를 자극시키고 하지만 동시에 경제는 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는 떨어지고 하지만 대신 이제 또 내 경제가 좀 죽을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러면은 총 공급 바로 공급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공급적인 측면을 많이 좌우하는 것은 보통 기술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총 공급 면에서 조금 개선이 이루어지면은 물가도 낮추고 동시에 경제도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내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한다면은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내수 경제가 좋아지냐? 뭐 이렇게 당장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그리고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수 경제가 어떤 대면 서비스업 위주의 어떤 소비를 의미를 한다면은 이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공급 측면과 연결시켜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많은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술은요.
이제 결국에는 서비스나 상품의 질을 제고하는 게 기술 발전이거든요. 이제 좀 관광업에 있어서 대면 서비스업에 있어서 이런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그래서 어디 놀러 가더라도 다시 한번 더 놀러 가고 싶어 하고 그리고 뭔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여기 와서 또 구입하고 싶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제고가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내수 경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물가 안정 이런 부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짐작은 듭니다만 하지만 내수 경제와 물가를 또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측면에서의 어떤 만능 열쇠 같은 거는 지금 찾기가 어렵고. 네,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그러면 이제 서비스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 네. 될 수가 있겠네요. 결국에는 이제 민간에 좀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펼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내가 대책 이런 거 이번에 펼쳤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서비스 쪽에 뭐 보조금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좀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